오늘 설명을 합시다.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왼쪽에 이렇게 적어 놓은 번호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거 먼저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볍게 읽어보고 난 다음에 영상을 마저 시청하면 됩니다. 내가 예전에 라이브도 한번 했다고 얘기 안 해줬어? 얘기해줬죠? 네.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는데 처음에 딱 할 때는 진짜 많이 떨리더라고. 사실 누가 내가 라이브를 한다고 해서 보기는 하겠어. 일단 이제 그 학원에서 3학년 수업을 라이브를 했는데 1, 2학년한테서 전체 공지를 했어. 국어 수업 듣는 애한테. 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날짜 그 시간에 라이브를 할 테니 딱 알람이 뜨는 순간 너네 다 좋아요를 누르라고. 그게 공지를 하고 이제 했는데 첫 번째 시도할 때는 진짜 떨려서 하다가 그냥 중간에 말았어. 안 되겠다.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를 덜 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주 지나서 했는데 사실 라이브를 하나 영상을 찍나 거기서 똑같더라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정말 좀 정제된 표현을 쓰는 거지. 좀 이렇게 좀 그 격한 표현이 나오더라도 이게 순간 딱 이게 카메라에 빨간 그 불이 반짝반짝거리거든. 그러면은 이 마음 좀 정리를 좀 하고 격한 표현을 좀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리허설을 한 3번쯤 했나 봐.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만 학평을 보지 않죠. 지금 2학년도 보고 3학년도 학평을 보기 때문에 걔네들 거를 다 준비하느라 오늘은 미처 요거 빔을 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설명하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뛸 때는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작업도 좀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글씨에다가도 좀 모양을 입혀야지 시각적인 효과를 주려고. 근데 해보고 나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은 이제 내일 이제 일요일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 표시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시정시하고 보고 그렇게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4번에서 7번 아마 오늘 설명하는 게 지금 이제 내가 반을 나눴구나.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거는 어려운 거 반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유형 반,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요 4번에서 7번 합법과 잡는 융합입니다. 화작 복합.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본질은 동일합니다.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문제풀이 할 때 그 시가 여러 편 있어. 가나 다 있어. 뭐 어떡하라 그랬어? 가나다가 있어. 이거 얘기 안 해줬나? 그렇군요. 오늘 아마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이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과 바꿔 얘기하면 평소 문제를 푸는 것과 그리고 연습하는 것과 좀 방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습하는 이유는 익숙하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익숙해졌어. 내가 지문을 이해하는 거나 그 다음에 문제를 이해하는 게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해야 될까?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푸는 방법에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거든. 이 두 가지가 융합이 됐을 때, 조화가 됐을 때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겁니다. 출제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입각해서 문제를 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정말 무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글을 다 읽고 혹은 모든 선택지를 읽어야 답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절대로 시간 안에 못 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도 여기에 있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선택지를 다 읽어보면 시간이 항상 오버가 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너희들에게 알려준 방법으로 푼단 말이야. 왜냐? 그래야지 너희들이 뭐가 안 되고 뭐가 되는지가 나도 가늠이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푸는 방법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 연습할 때는 좀 꼼꼼하게 읽는 것. 그래서 우리 주간과제를 주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있는 거죠. 일단 가나가 나눠주면 이따가 우리가 이제 고전시가 오늘 여기 보니까 고전시가도 있더라고. 내가 오늘 설명할 것 중에. 그래서 아마 오늘이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고전시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가나 다가 되면 무조건 하나씩 읽는 겁니다. 하나씩. 가 읽고 가와 관련해서 선택지를 처리하는 거예요. 가와 관련된 모든 선택지를 처리하는 거라고. 그러면 나 읽고 난 다음에는 어떤 문제는 풀릴 거고, 맞죠?
같은 방식으로 선택지가 처리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 얘기는 가나 다까지 읽는 순간 나머지 문제들도 똑같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맞지? 되게 단순해. 그런데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해야 이게 자연스러워져. 그렇게 연습을 안 하면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이 그렇게 연습하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처음에 문제를 풀기 전에, 그러니까 과제를 하기 전에 우리 주간과제를 보면 보통 3개 지문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하나씩 보고 내가 이 지문은 이렇게 풀어야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기다가 오른쪽 상단에다가 어떻게 풀지를 1번부터 7번까지 써준 거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채점하시고 틀린 문제 다시 보시고 이게 내면화가 돼야 국어가 손쉬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시간이 허덕일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올해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내년까지도 돼. 일단 지금은 꼼꼼하게 읽고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스킬적인 측면이야. 기술이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스킬로 그거를 메우려고 해도 지금의 국어 시험에서는 1, 2등급을 맞기가 어렵습니다. 당장에 지금 1등급에는 의미가 없어. 왜? 이 정도 난이도로 이 정도 문제로 수능 때 나오지 않을 테니까 지금 1등급이 의미가 없단 말이야. 다만 내가 제대로 연습을 했구나 혹은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 못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지문은 가부터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가와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면 가를 읽고 난 다음에는 4번하고 5번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또 가와 관련이 없어. 그럼 이제 나머지 나를 읽고 나머지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화법과 작문은 우리가 이제 비문학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따로 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4번하고 7번을 볼 때도 지금 큰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둔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봅니다. 가는 사회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실시한 면접의 일부이고 그럼 면접 왜 하는 거야? 뽑으려고. 그렇지, 뽑으려고. 그럼 뽑는다는 거는 지금 이 피면접자 면접에 참여한 학생이 우리가 원하는 인재가 맞는지를 확인할 거잖아. 뭘 통해서? 그렇죠, 질문. 그럼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가? 대답하는가? 이걸 보면 되겠지? 사실 면접관이 질문을 잘못하는 경우는 내가 여태까지 읽었던 질문 중에 단 하나도 없어. 그런데 대답을 잘못하는 친구들은 많았다.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한다면 질문에 부합하는 답을 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공식적인 말하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야 돼?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그냥 존댓말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 안녕하세요, 최시영입니다. 그랬더니 보았습니다, 입니다, 다 입니다 이렇게 끝나죠. 그냥 격식체를 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존댓말 중에도 비격식체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요로 끝나는 거거든. 그런 말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격식체로 표현한 것이 공식적인 말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네 혹시 압박면접이라는 말 들어봤어? 그냥 이 사람을 극한에 좀 모는 거야. 궁지에 몰아서 이 사람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센스를 보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순발력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압박 면접을 실시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그냥 그 사람의 능력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압박을 해서 그래서 지금 압박 면접이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면접 질문을 볼 때는 그런 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자신의 그런 어떤 뭐 성향이라든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면접관은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거든. 그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면접관이 상대가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는 면접뿐 아니라 다른 대담에서도 똑같은 거야. 지금 이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그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재진술이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뭐로 나온 거냐면 5번 문제입니다. 5번. 가에 나타난 교사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의 답변을 요약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재진술이라고 써줘. 재진술. 재진술이 뭐냐면 했던 말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재진술을 하게 되면 내가 상대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자연스럽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부드러운 분위기 형성할 때 당연히 칭찬해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재진술을 통해서 상대의 그런 면접관 혹은 피면 네, 재난 문자죠? 우리가 재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재난과 함께 그렇게 재진술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지를 보는 거야. 두 번째야. 두 번째 줄. 나는 행사 후 학생이 작성한 소감문이다. 어떻게 되겠어? 이 면접의 내용이 일부 반영이 될 거야. 다시. 지금 화법과 장문, 화법과 장문 보면 처음에 화법이 됐든 장문이 됐든 상관이 없어. 순서는. 중요한 건 가에 나오는 내용이 나의 일부가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변형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부가 반영이 된다는 얘기는 거기 가에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가를 읽고 난 다음에 가와 관련된 문제를 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읽을 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가에 나오는 내용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가 비교 대조될 수 있어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3월에 보는 시험이라 지금 이와 같은 유형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 뭐 나온다면 그렇게 해서 좀 그 연결관계를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사회자 모집 공고를 봐야죠. 본문을 봅니다. 사회자 모집 공고. 문학으로 소통하는 영화 감독과의 만남 행사를 진행할 사회자를 모집한다.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부르는 곳에다가 밑줄을 칩니다. 지금 가부터야. 가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정식 행사명을 바꿔 말씀하셨네요. 거기다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서 첫 번째 줄 재미있게 만들면 밑줄 그 옆에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밑줄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재미있게 만들면에서 네 줄 내려옵니다. 주저했던 적이 있었는데 밑줄 됐죠? 면접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거지. 그러면 그 답변하는 사람은 어떻겠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럼 내 생각이니까 뭐야? 주장이잖아. 그럼 주장에서 중요한 건 주장만큼이나? 그렇지, 근거. 지금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런 거 그럼 두 가지 측면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지금 많은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왜 많은 참여를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신의 경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상황 이제 교사가 말하는 거 봐봐. 이런 거 좋은 생각입니다. 거기다 굳이 밑줄 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긍정적 반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줄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행사 이름을 새롭게 지었다는 것이군요. 이런 게 이제 바로 뭐라고? 재진술. 이런 게 바로 이제 재진술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교사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 찾았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 옆에 지원 동기에다가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이 말하는 거 보면 지원 동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 장래 희망, 문화부 기자 밑줄 그 다음 줄에 취재 연습 밑줄 두 줄 내려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밑줄. 여기서 중요한 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신의 꿈과 관련해서 동기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또 이제 교사의 질문에 이제 적절하게 학생이 대답하는 거. 감독님의 작품 세계를 이해 밑줄. 다큐멘터리 밑줄. 그 다음에 영화를 소개한 기사 밑줄. 그 다음 또 이제 교사의 질문에 학생이 대답하는 겁니다. 주로 1930년 소설을 영화로 만드신 이유에 대해 질문 밑줄.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서 어떻게 재탄생 밑줄. 그 다음에 학생이 말하는 거 메모판, 앞에 메모판 있죠? 메모판의 밑줄. 그 다음 줄 끝에 행사 홍보 밑줄. 이렇게 해서 4번하고 5번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이제 4번에서 이제 내용적인 그 면접과 관련돼서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처리가 됐으니까 4번은 어렵지 않게 4번을 고를 수가 있을 거야. 4번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거기 가운데 부분에 장단점 나오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을 처리했어.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읽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좀 읽어볼게. 나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에서 처리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1문단부터 문학으로 소통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질문의 형태야. 거기 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행사 참여 전에는 문학으로 소통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 이번 행사에서 문학의 소통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문학이 소통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나가 앞에서 인터뷰한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닌 거잖아. 이거 사회자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 문단이야. 나의 두 번째 문단. 감독님은 문학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1930년 소설을 영화로 거기다 물결 표시합니다. 이 문단의 첫 번째 줄에다가는 물결 표시를 해.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거와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될까? 면접에서?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사회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면접에 참여한 사람이, 그러니까 피면접자라고 하겠습니다. 피면접자가 내가 이 두 가지를 질문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연결을 했다. 그러면 글을 잘 읽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계속 봅니다. 본격적인 영화 작업에 들어가기 전 감독님은 원작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 원고지 한자 거기 원고지 한자 옮겨 적는다고 하셨다. 또한 마찬가지 물결 표시. 그 다음 줄 그대로 영화에 담아내기 위한 작업 밑줄. 그 다음 줄 작품 속 인물들과 만날 수 있는 설레는 시간 밑줄. 이거는 면접에서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한 거죠. 내가 감독에게 무엇을 물을 거냐?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재탄생시켰는지. 그 재탄생시킨 과정이잖아. 뭐 하는 거야 처음에? 원고지에 옮겨 적음으로써 작품을 이해하고 그리고 작품 속의 인물들과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재탄생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두 가지 질문에 답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봅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를 보시면 이 7번 문제는 앞으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답이 아닌 걸 지워가겠다는 생각으로 풀자. 7번의 유형은 답이 아닌 걸 지워가는 방식으로 풀자. 무슨 말이냐? 지금 조건을 보면 행사 이후 나의 다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비유적 표현이야. 그러면 어떤 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찾기가 쉽냐?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안 쓰고도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뭐인 거야? 그렇지, 비유적 표현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학 개념 할 때 비유에 해당하는 거 6개를 외우라고 했던 거죠. 6개.
뭐가 있어? 유자로 들어가는 거 일단. 지교, 지규, 은유, 은유, 풍유. 좋아. 풍유는 속담인데 최근에 잘 안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풍유. 그 다음에 화류, 의인, 의인. 하나 빠졌네. 유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보는 친구들에게 찬스를. 재미가 없네요. 마지막은 대유. 대유가 뭐야? 대유. 그렇죠. 어려운 거 맞아. 대유가 좀 어렵다 그랬어. 대유가 뭐냐면 사물의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내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자연물 하면, 그러니까 뭐 강, 산, 호수, 그 다음에 바람, 물,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자연이라고 생각하기로 한 것처럼 이런 게 바로 대유입니다.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내는 방식. 그래서 먼저 비유적 표현을 찾으면 1번에서는 문학은 나에게 건네는 인사래. 그럼 A는 B의 형태죠. 문학은 인사다 라고 되어 있으니. 그래서 1번에서는 그 첫 번째 줄에서 은유가 나타나는 거고, 2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무지개처럼 있죠? 그러니까 뭐야? 지규가 되겠죠. 4번도 없습니다. 5번은 문학이라는 타임머신인 거니까 문학 이꼴 타임머신이 됐잖아. 또 은유법을 쓴 거죠.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답을 고르는 거야.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하고 14번을 보겠습니다. 문법. 문법에서 여기 있는 거 조금 설명할 게 있어. 뭐냐면 13번, 14번은 어문 규정을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 어문 규정은 여러분들에게 외우라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학평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것이 학평이잖아. 학평에서 이제 외우는 것과 관련돼서 나오면 그건 좋은 문제가 아니야. 왜냐? 여태까지 수능에서 외우라고 낸 문제가 딱 한 문제가 있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 해에 요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맞춤법 문제가 나왔거든. 어처구니가 없게. 다시. 그럼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 지금 이제 어문 규정에는 맞춤법이랑 표준 발음법이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그냥 간단해. 얘는 관찰력 문제야. 비교 대조해서 처리해주면 돼.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13번 문제를 볼게. 13번 구항입니다. 구항에서 첫 번째 줄 끝에 어말 밑줄, 그 다음 줄 앞에 자음 밑줄, 그리고 그 옆에 대표음 밑줄, 그 다음에 12항의 두 번째 줄입니다. 음절 첫소리 밑줄. 그 다음 14항이야. 첫 번째 줄의 맨 앞에 겹받침 밑줄. 그 다음에 그 줄 가운데에 조사, 어미, 전미사 각각 밑줄 치고, 우리 이거 외우기로 했던 거잖아. 이거 묶어서 뭐라고 했던 거죠? 형식 형태에서.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 23항입니다. 23항에서 마지막 줄에 된소리 밑줄. 어문 규정에서 주의할 거는 내가 방금 밑줄 친 이런 것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문법 용어죠. 문법 용어를 얼마만큼 이해해서 그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느냐를 묻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암기할 건 항목을 암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나오는 내가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다시 발음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아. 거기 있는 거를 그냥 그 항목에 따라서 비교 대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13번의 답이 3번이야. 3번이 틀렸어. 디귿을 보면 없단다를 봐봐. 얘가 어떻게 발음은 상관없어. 14항과 23항에 따라래. 그럼 14항에서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돼. 아니잖아. 바로 틀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문 규정은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요 14번은 앞으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는 고쳐쓰기, 우리 장문 중에 고쳐쓰기가 있어. 고쳐쓰기에서 좀 자주 볼 내용이다. 이거는 외워두면 좋겠다. 14번 내용은 14번을 봅니다. 여기선 덜아, 그 다음에 던, 그리고 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던하고 든을 구분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던은
더는. 뭐라고 되어 있니? 더는. 지난. 과거입니다. 던에다가는 과거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든에다가는 선택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 더는 과거, 든은 선택. 그래서 14번에 4번이 되는 거예요. 거기 문맥을 보면 뒤에 뭐뭐 간에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선택의 의미거든. 어찌 하든지 간에. 14번은 다시 한번 얘는 고쳐쓰기에서 모의고사에서는 고쳐쓰기에서 보게 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면 이제 문법 하게 되면 아마 외워야 될 거예요. 이건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15번도 이제 한 번만. 이게 1, 2학년 때는 자주 나오는데 3학년 때는 잘 안 나와. 왜 그러냐면 1, 2학년 때 자주 가서 3학년이 되면 다 익숙해지거든. 그래서 3학년 때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공부를 해둬야 돼.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 어려운 거 아닙니다. 15번과 같은 문제를 이제 문형정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얘는 사전 활용과 관련되는 건데, 왜 이 문제를 1, 2학년에 많이 내냐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전자매체 혹은 전자기기가 발달되지 않아서 사전을 두꺼운 거 갖고 다녔거든. 그래서 사전을 찾는 것이 일상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냥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검색을 잘 안 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제화한 거거든. 그럴 때 지금 이것만 좀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무르다 이 봅니다. 일단 이렇게 사전에 실린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표제어라고 합니다. 표제어. 이렇게 사전에 실린 걸 표제어라고 하고, 표제어는 단어와 같은 개념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어는 띄었어, 안 띄었어? 네, 단어는 띄어쓰지 않죠. 띄어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붙여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지금 요 표제어에서 이렇게 2번, 3번으로 되어 있죠? 요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동음 이의어를 말하죠. 동음 이의어가 뭐야? 그렇지,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거. 그러니까 동음이의 개념을 좀 좀 넓게 생각하면, 얘도 뭐가 될 수 있겠어? 발음 어때? 똑같죠? 그럼 얘도 동음이어로 볼 수 있는 거야. 동음이어의 개념을 조금 넓게 있는 단어들 그대로 좀 생각을 해주세요. 어쨌든 사전에서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을 거고, 어쨌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무르다 2에서 1과 2로 나눠지고, 무르다 3과 기역과 니은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한 가지 뜻만 있다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개의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다. 그걸 뭐라고 해? 다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동음 이어랑 다이어를 구분해 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동사, 형용사 되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네, 품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용언이기 때문에 사전에는 이제 어떤 것도 실리냐면 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활용 양상도 실립니다. 물론 여기에는 발음도 실릴 겁니다. 어떻게 발음되는지도 나와.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지금 여기에 있는 꺽쇠랑 좀 다르죠? 이렇게 생겨 있는 꺽쇠는 뭘 말하냐면 필수 성분을 말합니다. 얘가 이제 동사와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로 뭘 할 수 있느냐? 문장을 구성할 수 있지. 문장을 구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가 이제 독해할 때도 그렇고 문학작품 볼 때도 그렇고 문장을 읽었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주술관계 확인이었잖아. 최소한 우리가 문장을 읽었으면 주술의 의미는 머릿속에 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거는 주어 말고도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알겠습니까? 주어가 필요한 거는 따로 이게 안 해. 왜? 모든 문장은 서술어와 주어가 필요한 거니까. 주어 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봐봐. 지금 얘랑 다르죠? 얘는 을이 붙었으니까 문장 성분으로 치면 뭐가 되겠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얘는 부사어가 될 거고. 무슨 말이냐면 한 단어이긴 하지만 의미에 따라서 얘가 호응하는 성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는 필요한 개수도 달라질 수 있겠지. 이해했어? 한 단어라고 해서 필요한 개수가 고정된 건 아니야. 의미에 따라서 필요한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 됐죠? 여기 문법에서는 이렇게까지 봐주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15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에서 19번을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칠판을 지우고 이렇게 이어가는 걸로 하죠. 16에서 19번 봅니다. 지금 이제 16, 19번하고 20번, 22번 이게 지금 독서 지문이죠. 수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독서 지문이 3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풀었던 거는 4개의 지문이 나왔던 거죠. 왜 그런 거겠어? 지문의 개수가 늘수록 쉬운 겁니다. 왜냐면 좀 짧은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딱 정말 핵심적인 것들만 지문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도 그런 것만 요구하거든. 지문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4개의 지문을 쓴 건데 아마 이제 그 2학년이 되면 3개의 지문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지문이 뭐 만만한 건 아니죠. 중학교 때는 이런 식의 지문을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읽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첫 번째 부분, 앞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읽는 것이 필요하고 그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글의 전반적인 구조를 가늠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읽고 난 다음에는 이 지문에서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지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글을 제대로 읽은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거를 요령껏 푼다면 16, 17, 18, 19번까지 사실은 7번째 문단, 지금 문단을 1문단부터 7문단까지 좀 표시를 해볼래? 전체 문단 개수가 7개 문단이 될 겁니다. 만약에 요령껏 풀었다면 7문단은 아마 잊지 않고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럼 봅니다. 1문단부터. 1문단은 이제 첫 번째 문장이야. 첫 번째 문장. 열차 운행의 중요한 과제는 열차를 신속하게 운행하면서도 열차끼리의 충동사고를 방지하는 것. 됐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신속하게 운행하면서도 신속하게 운행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충돌사고를 방지 동그라미 2. 지금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기본적인 개념인 거지. 바로 폐색 구간을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 봅니다. 마지막 문장. 회색 구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열차 운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 했던 말 또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열차나 선로에는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다양한 안전장치에다가 물결 표시합니다. 지금 1문단에서 얘기한 것이 과제, 열차 운행의 과제 두 가지죠.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거 관련해서 회색 구간이라는 용어 설명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양한 장치 이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왜? 지금 딱 이 1문단을 보는 순간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 글의 구조가 다양한 장치들을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그렇지. 장치를 설명해. 그런데 하나만 설명해? 아니야. 그러면 1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본적인 글의 구조는 뭐겠어? 그래, 맞아. 공통점과 차이점.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야. 그래서 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그 독해에서 글 전체에서 이렇게 심신이원론 이런 거 생각나? 딱 그것처럼 얘는 설명 대상이 여럿이겠고 그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으면 되는구나 라고를 1문단을 통해서 해야 돼. 그래야지 글을 제대로 읽은 거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동안 수업을 한 것이 보람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2문단이야. 2문단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자동 회색. 그렇죠. 자동 폐색 장치. 자동 폐색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장치가 어떤 과정이나 혹은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1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글의 구조를 1문단 다음에 지금 2문단, 그 다음에 3문단, 4문단, 그리고 5문단. 일단 이렇게 1, 2, 3 이렇게 이제 나눠 놓고 본다면 지금 이 각각의 문단에서는 어떤 걸로 설명하고 있어? 각각의 문단에서는 과정이나 혹은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정보량이 많을 수밖에 없지. 거기에 뭐가 돼야 돼? 거기에 지금 2문단과 3문단, 3문단과 4문단에 뭐가 돼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이 돼야 되거든. 그 다음 지문이 우리 스피노자잖아. 이거에 비해서 스피노자 지문은 어때? 이제 라이브 할 때는 그런 거야. 엄청나게 쉽죠? 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졸라 쉽지 않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문에 비하면 그 다음 지문에 스피노자 나오는 지문은 엄청나게 쉬운 겁니다. 왜? 설명 대상이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이게 지문을 구성할 때 어떤 거를 먼저 내놓을까도 너희들에게 좀 혼란을 주기 위해서, 좀 당혹감을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배열할 때도 신경을 쓰는 거거든. 대체적으로 첫 번째 지문, 그러니까 독서에서 첫 번째 지문이 대체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너네가 지금 이 지문이 가장 길었잖아. 비문학 지문 중에서. 이거를 처음에 딱 맞닥뜨린다고 생각을 해봐. 순서대로 아무 생각 없이 푼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진이 풀리게 되는 거거든. 왜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시험을 80분간 진행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진이 풀리면 나머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읽긴 하지만 그게 최선이 다 안 되게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시험을 보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우리가 독서랑 문학 중심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처리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런 것이 익숙해졌어. 그러면 두 가지 학교가 있어. 시험을 딱 치시자면 시험지를 검수하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왜냐면 혹시 잘못 인쇄된 게 있나 없나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시험지를 검수하라고 시험지 답을 미리 배부해 주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시험지에 손도 못 대게 는 학교가 있어. 어떤 학교는 상관없이 만약에 시험지를 검수하라고 한다면 검수하면서도 뭘 보냐? 지금 우리가 이제 풀었던 것들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문학은 우리가 배운 것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독서 지문이 4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이거 같아. 그냥 그것부터 먼저 풀어야지. 이렇게 넘기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미리 머리에 신호를 주는 거거든. 내가 이제 국어 문제를 풀 거야 라는 신호를 이걸 넘겨가면서 해봐도 좋은 거야. 이런 측면에서 뭐가 좋냐면 이제 처음부터 손대지 말라고 했어. 이제 시작했어. 바로 문제를 풀지 말고 좀 국어는 여유가 약간 이제 이 여유라고 하는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잖아. 그래서 사실 이거 넘기는데 기껏 해봐야 20초? 20초도 안 걸려. 넘겨서 봐. 가서 어떤 문제가 어떤 지문의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풀어도 전혀 시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 차라리 그렇게 푸는 것이 좀 긴장감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업을 좀 잘 이루어져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다 습득이 됐어. 그럼 저는 첫 번째 지문은 그냥 패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심장 나오는 지문도 있지? 그 지문도 패스하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어려워하는 지문이 과학하고 기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 두 지문은 나중에 풀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도 어때? 쉬운 것부터 풀잖아. 그동안 내가 연습했던 거를 먼저 풀지 순서대로 푸는 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수학에서도. 아마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 수학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해주실 거야. 그런데 국어는 그거를 딱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얼마나 친절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건너뛰는 거지. 그래서 아 먼저 내가 이거를 2개를 풀겠다 생각해 주시고. 문학에서는 뭐가 있겠어? 뭐가 현대소설이나 그 다음에 현대시가 조금 더 쉬울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먼저 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현대시도 내가 공부한 작품이라면 혹은 고전시가 혹시나 내가 공부한 작품이면 그것부터 먼저 푸는 겁니다. 아는 작품부터. 오케이? 그러니까 문학 작품 볼 때는 뭘 보는 게 좋아? 제목, 그렇죠. 제목을 보는, 모든 그 문학 지문에는 제목을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서 끝에 있는 제목부터 아 내가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풀어야겠다 라고 머릿속에 대강의 좀 순서를 잡아두는 것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언제 얘기하는 거냐면 3학년 때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거를 평소에 하지 않으면 3학년 됐다고 해서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 아무리 내가 백날 해봤자 3학년 애들은 푸는 방법이 크게 안 달라져. 그러니까 도는 거야. 수업 중에는 수업대로 열심히 풀어. 그런데 지가 모의고사 풀면 수업에서 푼 거 상관없이 지가 그동안 풀었던 대로 푸는 거야. 국어가 그 자기가 푸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익혀진 거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접근하고 읽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3문단을 보는데 이 3문단에서 재밌는 게 있네. 3문단에서 뭐가 재밌냐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까지 딱 읽을게. 그런데 악천후나 응급 상황으로 기관사가 신호기에 표시된 정지 신호를 잘못 인식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데 자동 열차 정지 장치라고 한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 응? 어떤 거? 문제점. 뭐에 대한 문제점이야? 자동 회색. 그렇지. 이거의 문제점이죠. 기관사가 손쓰지 못한 상황이거나 혹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문을 잘 읽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1문단이야. 1문단에 대한 처리야. 두 번째는 2문단에서 3문단으로 넘어올 때 2문단에서 3문단으로 넘어올 때 지금 2문단과 3문단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와 해결은 이 두 문단에 뭐가 되겠어? 기본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 거죠. 왜? 보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이 지문이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얘보다 얘가 더 발달된 형태인 거잖아. 선문단이. 그래서 선문단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보완이 되는가? 지금 여기서 보완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가운데 부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지금 3문단에서 여덟 번째 줄이야. 3문단에서 여덟 번째 줄. 적색등이 켜지면 벨이 울려 기관사에게 알려준다. 찾았어? 거기에다가 물결 표시해 주시고. 이게 지금 3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온 어떤 문제점과 연결이 되어야 될까? 신호기를. 그렇지. 신호기에 표시된 정지 신호를 잘못 인식할 때 이건 거죠. 왜?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잖아. 적색등이 켜지면 소리까지.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지금 기관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 확인하지 못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알려주는 것이 시각과 청각을 알려주는 거지. 이제 기관사가 응급상태에 빠진 거야. 그래서 시각과 청각이 잘 안 돼. 그럼 이게 알려줘도 그 인지가 안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문제였던 거죠. 이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어디에 있어? 제동장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3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부터네. 거기 여섯 번째 줄. 그런데 찾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줄이야. 줄어들지 않으면 그 다음 줄 끝에 가운데 부분부터 제동장치의 비상제동을 명령하여 자동으로 열차를 멈춰서게 한다. 거기다 또 물결 표시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문단에서 얘기했던 자동 폐색 장치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의 세모. 그럼 보완이 됐어. 하지만이 나왔어. 그럼 앞에 나오는 것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가 되는 내용인 거잖아. 근데 앞에 나오는 내용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래, 단점을 보완해 좋은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단점. 하지만 평상시 기관사의 운전 부담을 줄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당연히 3문단은 ATS네. BTS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아 그러네. ATS 다음에 BTS 그 다음에 CTS 그 다음에 DTS. 그럼 이제 전 집에 가야겠죠? 지금 ATS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4문단에서는 ATC.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여기에서의 단점이 뭐였어? 운전부담. 그렇죠. 부담이었죠. 기관사 부담. 부담이 ATC에서는 해소가 돼야지. 근데 해소가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아우 그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 안 되는 부분이 어디 나와? 네, 6문단에 나오죠. 6문단 어디?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문장이죠. ATC는 해서 기관사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이 ATS와 ATC 아니죠. 그럼 사실 이 문단부터 마지막까지 다 뭐야 이거? 공통점이지. 왜? 결국 여기서 이제 기관사 운전부담이라는 얘기는 다 기관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운전부담. 그렇지. 이거 다 작동시켜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오케이? 공통점과 차이점.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데 이제 이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지문을 파악하면 되는데 이게 A 부분을 읽고 지금 그와 관련되는 것을 처리하라는 거죠. 그러면 A 부분을 읽고
지금 18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A까지 봐봐. A까지 보면 사실은 7문단 빼고 다 읽은 상태 아니야? 그러면 지문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문제들 마저 해결해 주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지금 A를 보고 이제 내가 적절하게 글을 소화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렇게 글이 잡혔어. 그러면 지금 3문단도 4문단도 얘도 이거 똑같죠? 문제 해결인 거란 말이야. 여기가 더 발달되어 있는 형태인 거지. 이것이 지금 차이점이 잡혔을 거라고. 지금 여기에서 추가되는 ATS랑 ATC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뭐야? 어떤 게 여기에 추가되는 거니? 여기서 추가되는 내용. 여기서 추가되는 내용은 지금 제한 속도랑 그 다음에 현재 속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제 기관사가 당연히 조정을 못하게 되면 또 뭐 해줘? 속도를 줄이잖아. 그럼 속도를 줄이는 것은 끝나지 않죠. 이게 봐봐. 이 ATS는 어떻게 됐어? 이거 봐봐. ATS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기관사가 처리하지 못하면 뭐 했어? 얘는 그냥 세웠잖아. 맞지? 근데 이게 그냥 세우는 거야? 아니지. 제한 속도로 떨어지게 되면 그 밑으로 되면 뭐해? 6문단에 나와. 6문단에. 6문단 봅니다. 거기 단점. ATC의 단점 그 앞부분이야. 제동이 풀리고 기관사는 이거 아닌데? 이거네. 다시. 여기에서 뭐였어? 여기 ATS에서는 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서지는 않아. 뭐가 되는 거야? 서행하게 되는 거지. 근데 결국엔 속도는 누가 높여야 돼? 기관사. 그래서 운전 부담에 그대로 있다.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차이는, 서행하게 된다는 거네. 서행하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지금 A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한다면, 능숙한 독자라고 한다면 지금 A 부분을 보기 전에, 왜냐면 A 부분에 대한 범위가 넓잖아. 우리가 지금 읽은 것만큼 해당되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읽은 내용으로 선택지를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조금 제대로 볼 수 있다면 16번 문제는 풀 수 있고, 이게 운이 좋아서 17번 문제는 지금 거기까지만의 답이 나오는 거거든. 17번에 2번. 자동 패력 장치는 정지 신호를 오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해 주는 거야? 예방해 주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예방해 주는 것이 ATS가 나온 거니까 여기까지 내용으로 17번에 답이 골라지게 되는 거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A 부분을 읽고 18번을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다시 우리 연습할 때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지금 문제를 풀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익숙해진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이게 문단별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가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되면은 내가 백날 이거 해보자. 왜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 그리고 19번. 19번은 봐봐. 이거의 공통점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1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다 문제로 구현이 된 거죠. A 부분은 다 뭐 해야 된 건데, A 부분은 요 ATC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지금 문제를 낸 거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통점이 19번 문제로 나타나 있는 거고. 그래서 19번 답은 5번.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관사가
조정해야 된다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 20번에서 22번 보고 잠깐 쉴게요. 20번에서 22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인문, 사회, 예술 지문의 특성을 얘기한 적이 있었지. 그 특성이 뭐였냐면 얘네들은 설명 대상이 그렇게 정보량이 많지 않아서 지금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한다. 이것이 특성이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 자꾸 위에 있는 거랑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스피노자 지문이 딱 그렇죠. 그럴 때 지금 2문단, 3문단, 4문단까지 2문단, 3문단, 4문단까지 그 1문단에서 하나씩 추가되는 거야. 어떤 거냐면 이것도 잠깐 읽어봐야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 1분 드리겠습니다. 한 2분 드릴 테니까 문단별로 그 내용만 좀 확인을 해줘봐. 읽으면서 간단하게 문단 표시도 좀 해주시고. 봅시다. 지금 전체 이제 4개의 문단인데 이 첫 번째 문단에서 핵심 문장은 첫 번째 문단의 핵심 문장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즉 인간에게 코나투스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는 이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요거는 욕망이구나.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이야. 이 문단에서는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전제로 하나가 추가가 되죠. 어떤 개념이 추가되니? 신체적? 감정이죠, 감정. 지금 이 문단에서 추가되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지금 여기에 감정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핵심 내용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 문단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에요. 다시 말해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이 줄어드는 것이라 여겼다. 뭐가? 슬픔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코나투스의 증가를 위해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고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려고
왜냐면 신체적 활동과 관련되는 것이 뭐인 거야? 감정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네. 지금 사실 감정의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건데 이것이 신체적 활동과 관련돼서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 기쁨과 슬픔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기쁘게 할 수 있는 요거.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이야. 세 번째 문단은 여기에 또 뭐가 추가가 되는 거야? 선호가. 그렇죠. 그럼 끝났어. 뭐가 끝난 거냐면 지금 욕망에 대해서 이 욕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 한 거야? 기쁜 감정이었던 거지. 그러면 선악도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여기다 추가해 준다면 지금 이 내용이 여기 추가된다면 어떤 게 선인 거야? 그렇지. 이게 선인 거고 이게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문단은 이걸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준 거지. 그래서 욕망을 긍정하는 스피노자의 관점을 정리해 주고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정리해 주고 그리고 이런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이 얼마나 단순해. 지금 뭐밖에 없어? 스피노자 윤리학에 대한 얘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사실 이거 문제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냐면 20번 그 다음에 22번이 나와야 돼. 그리고 21번이 마지막 문제여야 해. 왜냐? 스피노자 끝났어, 맞지?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죠. 21번 문제는 스피노자랑 뭘 비교 대조하는 거야? 쇼펜하우어. 그렇지. 쇼펜하우어를 비교 대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먼저 뭐부터 읽었어? 스피노자 본문을 읽은 거지.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공통점과 차이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보기를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하느냐? 우리가 먼저 읽은 내용으로 선택지를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처리할 수 있는 것 우리 지금 보기 읽지 않았어? 지금 보기 읽지 않은 상태에서 스피노자와 관련된 부분 당연히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선택지에서 어떤 것들이 처리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1번부터 5번 선택지에서 어떤 선택지는 지금 거기에서 일부의 내용이라도 판단이 가능할까? 1, 2, 3번이 가능합니다. 왜 1, 2, 3번이 판단이 가능하냐면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처럼이야. 그 뭐야 이거? 공통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에서 A와 B는 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게 문결이야. 그럼 우리 이런 문장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 A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주고 맞죠? 그 다음에 B 나머지 이렇게 읽는 거지. 한 번에 두 개를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스피노자 관련돼서 보는 거야 먼저. 스피노자는 욕망은 부정적. 그럼 1번 맞아 틀려? 지워야죠. 그렇지. 2번 스피노자는 욕망에 따라 행동. 이게 맞네? 2번 남겨두고 3번 스피노자는 삶을 욕망 결핍 중에 고통. 맞아 틀려? 틀려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2번 선택지 남겨두고 1, 3번이 지워지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기를 읽고 나머지 것들을 처리해 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네. 스피노자도 욕망을 인간의 본질로 보지 않아요? 이걸 본질로 보지. 그러면 4번도 스피노자와 달리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반대되는 거 생각하는데 반대가 되지 않아도 그냥 다르기만 해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따라서 알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달리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일단 공통점과 관련된 선택지부터 그건 명확하게 처리가 가능한 거니까 공통점부터 먼저 처리해 주는 거. 그래서 21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 스피노자 지문은 4개의 지문 중에서 가장 쉬운 지문이었다.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